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책 읽어주는 남자 박쌤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은 아마 12월 달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목요일입니다. 너무 춥네요. 밖을 이렇게 오는데 아마 진짜 뭐 롱패딩을 입었는데도 춥다는 느낌이, 콧물이 막 흐르더라고요. 뭐 감기 걸려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럴 때 더더욱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몸을 차게 안 하고 따뜻하게 유지시켜야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너무 춥습니다, 날이. 어,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짠맛의 힘을 계속 가는데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좀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뒤에 가면은 별로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얘기인데 요 앞부분까지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89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적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가?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게 모순이 되게 많은 거죠. 왜냐하면 통계학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과학적이라는 것도 그 어떤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뽑아내기 위한 통계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 근거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정말 과학적인 것일까? 저염식 주장의 근거가 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 과학적 발견이라는 말을 뒷받칠 만한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논리도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연구 결과도 없다. 과학적 근거로 내세우는 연구를 보면 메커니즘은 밝히지 못한 채 통계 수치만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소금 섭취 권장량의 기준도 의문이고 조사와 연구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소금 관련 동물 실험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많은 양을 일시에 투입해 인위적으로 부작용을 유발시켜 얻은 결과가 대부분이다. 과연 이걸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들이 많죠. 역학조사로 불리는 통계 작업도 소금 섭취와 질병 사이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 조사는 과정과 방식에서부터 문제가 많다. 이건 뭐 이거에 관련된 논문들을 다 메타 분석해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수집된 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이 높지 않은데 이를 통계 수치화해서 해석한 결과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통계와 수치만 있으면 근거가 있는 것으로 여겨 과학적이고 증명된 사실로 착각한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비가 올 확률이 있으니 우산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 올 확률이 90%니까 우산을 가져가라 라고 하면 어떨 때 더 말을 잘 들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까 통계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통계 수치 그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는 의도에 따라 가공이 가능하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무엇을 보려고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획하고 고안하여 새로운 표본을 수집해 대상을 선정한다. 추출한 표본으로 얻은 임상실험의 결과는 객관적인 증거물이 된다. 저명한 학회지의 실험 결과를 배포하고 토론 주제로 내세우면 하나의 가설은 곧 기정사실화되고 여기에 언론 보도를 거치며 가설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새롭게 증명된 과학적 근거가 된다. 어떤 실험이나 통계도 확률과 추정일 뿐 그것 자체로 과학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숫자로 나타난 데이터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한다는 사실은 순진한 착각이다. 어떤 역학조사나 실험도 미리 결론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연구하는 경우는 없다. 수치화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미리 실험 계획을 세우고 고안을 해야 한다. 의도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 그것에 맞는 표본을 선택하고 설문조사나 비교 실험을 거쳐 그 자료를 가지고 통계를 낸다. 이처럼 실험에는 다분히 의도가 들어간다. 이건 뭐 박사 논문도 마찬가지고 석사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쪽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연구를 해서 결론을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연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걸 놓고 그거에 대해서 설문도 그렇게 작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의도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어떤 치료법에 있어 통계상 60%가 좋아지고 40%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치료법을 택할 것인가? 이는 누구나 60% 정도 효과를 본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좋아지지 않을 40%에게 그 치료법의 효과는 결국 제로인 셈이다. 전체 통계 수치가 아니라 개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확률은 100이거나 0% 둘 중 하나다. 특히 항암 치료나 희귀 난치병 치료에
경우 개인이 감수해야 할 위험은 상당하다. 항암 치료 이후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회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사례도 종종 있어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은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확률에 기댈 수 없다. 자, 사람들이 왜 확률을 따지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맹점이 있거든요. 확률을 왜 따지느냐면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률을 따집니다. 자, 지금 구독자분들이 각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엔진이 나와서 고장이 나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확률이 살 확률이 10%라고 하면 그 10%가 의미가 있나요? 나한테? 살 확률 100% 아니면 죽을 확률 100%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왜 자꾸 확률을 따지냐?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5페이지에 보게 되면 나트륨 일일 섭취 권장량은 정말 권장할 만한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오는데 2005년 나트륨 저감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많은 단체에 영향을 줬던 미 의학 학술원조차도 최근 연구에서 하루 섭취량 2300ml 이하가 건강에 좋은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게 이 보고서를 내놓은 게 2014년 5월이라고 여기 책에 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하루 필요량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사실 아프리카 사람과 극지방 사람,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과 채식 위주인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연분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와 토질 등 자연환경과 먹는 음식에 따라 사람마다 소금 섭취량이 달라야 한다. 자, 서양인들은 왜 자꾸 소금을 못 먹게 하냐면 육식 위주, 고기 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에는 뭐가 당연히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리 살을 빨면 어때요? 짭짤한 맛이 나죠. 땀도 짜고 눈물도 짜고 뭐 다 짜기 때문에. 고기를 그 살 자체나 뭐 거기에도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자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뭐 현대인들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육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뀌다 보니까 좀 자제할 필요는 있겠지만 우리 원래 조상님들은 육식 위주였을까요? 채식 위주였을까요? 채식 위주였어요. 채식 위주에는 소금을 안 먹게 되면 식물이 숨이 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책 저 뒤에 가면 나오거든요. 소금 섭취량을 인위적으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질지도 의문이다. 몸은 하루에 소금을 얼마 먹어야 한다라고 정해주면 그대로 따르는 기계가 아니다. 전문가가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지 말라고 말해주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수동적 대상이 아닌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스스로 찾아 취한다.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 한국인은 짜게 먹는다. 그래서 코리안 패러독스, 프렌치 패러독스처럼 프랑스인들이 술을 가장 많이 먹는답니다. 유럽에서. 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심혈관계 질환이 없대요. 근데 왜냐 보니까 와인을 많이 먹거든요. 대신 프랑스인들은 알코올 중독이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가 주장하기 위해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자, 5g과 12g. 5g은 권장량이고 12g은 한국인이 평균 먹는 소금 양이거든요.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소금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처럼 보인다. 육식 위주인 서양 사람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의 식단은 아직도 곡식과 채식이 주를 이룬다. 육식하면 고기의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지만 곡식과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은 따로 염분을 섭취하지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네. 우리의 식사는 밥국, 김치가 기본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김치나 장아찌, 나물 무침 등은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 함량이 높다. 두 가지의 균형 관계를 비교할 때 단순히 나트륨 함량만을 따져서 과다 섭취라고 말할 수는 없다. 자,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듣다가 되게 좀 화가 난 부분이었는데 김치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염분이 너무 많다고. 참 답답했습니다. 나트륨 섭취 주범 1위인 김치는 나트륨 못지않게 칼륨도 많다. 칼륨은 나트륨과 함께 전해질의 주성분이고 나트륨과는 보완관계다. 인종, 풍토, 다른 식습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절대량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보게 되면 99페이지입니다.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게 상식처럼 알려져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루에 2리터 이상, 즉 8잔에서 10잔 정도 마셔야 한다고 권장한다. 그렇다면 이를 근거로 염분량도
해줘야 한다. 인체에 전해질 농도가 0.9%를 맞추려면 이론상으로 18g 이상 섭취해야 맞다. 소금 10g이 2리터에 녹아 있다면 0.5%이고 1리터라면 1%다. 물 섭취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금량만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염분은 섭취 안 하고 계속 물만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든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항암 효과까지 인정받고 있는 우리 발효식품도 나트륨 섭취 권장량 기준으로 보면 모두 건강하지 않은 식품이다. 김치, 된장, 간장 모두 고혈압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만다. 국물은 건더기만 먹어야 하고 김치도 몇 쪽으로 제한하고 설렁탕에 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오픈 지침이 생기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나트륨 섭취량이 많다고 호들갑이지만 외국의 반응은 좀 다르다. 최근 미국의 의료 전문가들 가운데 저염식 정책을 중단하고 소금 섭취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늘고 있다. 미국인 심혈관 전문의인 제임스 디니콜란토니오는 소금 섭취가 많은 한국인들이 오히려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률이 낮고 그로 인해 사망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미국도 저염식 정책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1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 모토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에서 주장하는 거래요. 나트륨 1일 섭취량 3g 낮추면 연간 의료비 3조 원 절감이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본부는 우리 국민의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WHO의 섭취 권장량의 2.4배에 달해 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나트륨 섭취 줄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게 2012년 3월 20일이에요. 그럼 그때서부터 지금 10년 넘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질병이 줄어야지 고혈압 환자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거운 머리를 뭐 하려고 어깨 위에다 얹고 다녀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나트륨 줄이기 정책은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이 소금 섭취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네. 그러나 과로, 운동 부족, 비만, 극심한 스트레스 등 이들 질환을 일으키는 다른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다. 실제 소금 섭취량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심지어 소금 섭취량이 낮았을 때 심장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럼에도 나트륨 섭취가 인체의 순환기와 관련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 당뇨, 뇌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일으키고 위암과 골다공증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4대 만성 질환의 원인을 나트륨 과다 섭취로 단정 지은 채 비용을 산출한 것이다. 뭐요? 3조를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좀 안 되긴 합니다.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6년이 지난 2018년 현재, 이 책이 2018년도에 나왔어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의 4대 만성질환 환자가 2012년보다 과연 줄어들었을까? 보건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4대 만성질환 환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심혈관계 의약품 판매액도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 자료가 딱 나와 있습니다. 모든 혐의를 나트륨 하나에 뒤집어 씌우기에는 논리와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그러나 아무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해도 통계를 만들어 수치화하면 과학적 근거로 사용된다. 라고 저자는 목소리 높여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06페이지에 보게 되면 고혈압 환자 1000만 명 시대가 낳은 나트륨 공포. 지금 1000만 명 좀 넘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트륨 고혈압으로 이어지는 소금 위험론의 부작용은 결국 건강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공포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이 합병증을 막는 예방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미리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분 아래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하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다. 그래서 싱겁게 먹으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120에 80을 정상 수치로 보는데 사실 이 수치는 20대 남성의 기준 정상 혈압이다. 20대 기준을 60대와 70대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옳은지 논란이 많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20대가 120에 80이 맞다니까요. 저 같은 이제 내일 모레면 60대 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높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왜 먹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혈압은 하루에도 30에서 40ml 정도 수시로 오르내린다. 운동이나 식사 활동에 따라 수치는 탄력적으로 조절된다. 더 많은 혈액 공급이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많은 양을 보내야 할 때도 혈압이 오른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유가 있어서 혈압을 올리는 것인데 약을 써서 혈압을 떨어뜨리면 또다시 혈압을 올릴 수밖에 없다. 피의 압력을 높여서라도 필요한 구조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혈압이 오르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혈압만 떨어뜨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감각기관에 이상이 올 수 있다. 혈액의 흐름이 약해진 곳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심각한 경우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다. 무조건 혈압 수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좋은지 혈압은 낮을수록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혈압약을 쓰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려하던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면 혈액 공급에 문제가 생겨 신체 기관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는 신장과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다. 혈액량이 줄고 혈압이 떨어져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신장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오거나 치매 발생률도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싱겁게 드셔야 되겠죠. 자, 110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발작을 일으킬 확률이 60% 더 높다고 보고했다. 혈압약을 복용하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치매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혈압약의 부작용이 바로 치매, 중풍, 뇌졸중이다. 혈압약의 부작용이 치매, 중풍, 뇌졸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0%는 높다는 거죠. 자, 소금은 속성상 과다 섭취가 쉽지 않다. 사실 약 먹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소금 먹고 죽은 사람은 없다. 아니,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 소금을 필요 이상 먹게 되면 토하거나 설사를 하게 된다. 체했을 때 뭔가 개원해야 할 때 소금물을 먹어 토하게 하는 것도 소금이 밀어내는 속성 때문이다. 소금의 치사량은 300g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 혈관에다 강제적으로 주입하지 않는 이상 소금을 먹고 탈이 나는 일은 드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신장은 과잉 섭취한 나트륨을 모두 배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족하면 다시 나트륨의 99% 이상을 다시 흡수하도록 되어 있다. 소금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을 과잉 섭취해도 된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삼투압에 영향을 주는 전해질이 부족해지거나 균형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투압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어떤 거를 먹어도 내 몸에 영양소를 채울 수 없고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번 진짜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몸은 조절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몸이 배고프면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내뿜고 배가 차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내가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조절을 합니다.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연에서 나는 음식 많이 드셔보십시오. 소금은 토하거나 설사한다고 했죠. 잣 많이 드셔보십시오. 호두 많이 드셔보십시오. 오심이 일어나고요. 오심이라는 건 구토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설사 바로 나와요. 기름기 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음식들은. 그걸 왜 두려워서 그렇게 막 전전긍긍 하시는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113페이지에 보게 되면 혈압 수치보다 중요한 문제, 그래서 고혈압을 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시각도 많다. 의료계에서도 이에 대해 근본적 질문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사람마다 고유한 혈압 수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평균치를 낼 수 있지만 이런 수치를 가지고 정상 또는 표준 혈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이 들수록 노화 현상으로 혈관이 가늘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구석구석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려면 혈압을 또 높일 수밖에 없다. 고령자의 혈압은 한편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뭐라 그래요? 나 140, 150 나오는데 고혈압이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 혈압인데도요. 이때 혈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놓으면 뇌세포나 말초혈관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어지럼증이나 저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고혈압은 그 자체가 질병이 아니라 인체의 혈액순환을 기존대로 유지하려는 인체의 항상성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약물을 써서 혈압을 낮추면 혈전으로 오히려 뇌혈관이 막히고 만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본 얘기들은 뭐 시간상 또 이제 다음 주에 연결을 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뭐 그런 얘기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도 뭐 소금에 대해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일부러 뭐 짜게 드실 필요는 없지만 뭐 내 입맛에 맞춰서 간을 충분히 해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심혈관계 질환뿐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맨 앞 이 책의 서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안 좋은 소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라고요? 병원입니다. 뭐요? 링거. 예, 그 소금물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쓸 수 있는 게 또 소금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도 저기 어릴 때 기억이 있지만 연탄가스 중독됐을 때 뭐 마셨어요? 동치미 국물이죠. 동치미 국물이 얼마나 짭니까? 그런데 깨어나게 되고 토하고 나서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주 특히 겨울입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따끈한 국물을 드실 때 나트륨 걱정하지 마시고 온 가족이 맛있게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또 한 주를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